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기준금리 3.5에서 3.75%로 이번엔 동결이었었다. 이 앞서서 3연속 인상이었었죠. 근데 3연속 인상 후에 이번에는 동결했다는 거 속도 조절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차 1.25%포인트 차가 됐습니다. 일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기사입니다. 32조 매출의 영업이익 29조, SK 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이다라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잘 나가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잘 나가는 거 알아도 이렇게까지 잘 나갈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다라는 건데 2025년 전체로 보면 영업이익 47조였다고 합니다. 네, 이 SK 하이닉스 날개를 달고 어제 주식시장은 어땠느냐. 어제 코스피는 5,100 그리고 코스닥은 1,100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네,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이 삼성전자 작년 이 4분기 매출 93.8조 원, 이 매출 자체가 분기 역대 최대고요. 더불어서 영업이익 같이 볼까요? 네, 삼성전자 작년 영업이익이 전체 2015년 43.6조다. 반도체만 이번 4분기 떼서 보면 16.4조다. 반도체가 지금 훨훨 날고 있죠. 2016년에도 계속 쭉쭉 비상을 할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나온 삼성전자의 요 영업이익 이 소식이 잠시 뒤에 9시부터 열릴 오늘 장에선 또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김건희 1년 8개월 통일교 금품만 유죄였다라는 거죠. 어제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네, 징역 1년 8개월에 그래프 목걸이는 몰수고요. 그리고 추징금 1,281만 5천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구형은 15년이었었는데 1년 8개월이 나왔죠. 대략 한 10분의 1 정도가 선고가 됐다. 그럼 대체 왜 그런 거냐? 제목에 나와 있죠. 통일 금품만 유죄였다. 3개 혐의 중에 하나만 유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남은 2개는 뭔데? 그 얘기를 잠시 뒤에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트럼프 관세 압박, 쿠팡 온풀법과 무관합니다라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관세 25% 폭탄, 대체 이거 왜 던진 거야? 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도 있었죠. 쿠팡 때문 아니야? 온풀법, 온라인 이 플랫폼법 때문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아닙니다. 라고 명확하게 딱 선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 관계가 아니라고 본다. 그럼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아마도 본인이 말한 입법 지연, 입법부가 법을 이넥트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한다면 1분기 안에 이 법 처리할 예정이니까 법 처리하면 또 바로 해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유엔사, 한국 DMZ 출입 승인권 갖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다. 어제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 간담회를 자처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DMZ를 출입하는 이 권한은 승인해주는 권한은 이 유엔사가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DMZ에서 민간인이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출입을 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법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거 정전협정 위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작년에 성명을 냈었는데 이번에 이 간담회까지 트럼프 관세 폭탄에 이어서 혹 또 다른 폭탄이 또 터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네, 밝게 웃고 있는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 예,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 그런데
다들 지금 이 하트 선글라스를 좀 끼고 있죠.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근데 선글라스로도 가려지지 않는 이 얼굴에 약간 연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만학도들입니다. 지금 이 영등포 늘푸름학교 이 만학도들이 공부하는 학교죠. 늘푸름학교 졸업식에서 졸업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남편한테 이제는 내가 직접 사랑해요라고 써서 쓸 수 있어서 그게 또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마음이 열정이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오늘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네. 이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보시죠. 거미불로 화이불치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이 어려운 게 지금 오늘의 키워드야라는 거죠. 기사 보겠습니다. 김건희 1년 8개월 통일교 금품만 유죄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만이 붙은 이유 총 3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하나만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 재판부의 선고 모습 같이 듣고 오시죠. 피고인이 시세 조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명태균이 자신이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고 정치 판세를 분석하면서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이 그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 다음날 전성배로부터 그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 및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네, 거듭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까지 저희가 지금 봤습니다. 사실 1년 8개월이란 이 어제 1심 선고 형량 박창환 교수님은 아마 예상을 못하셨을 것 같고 최수영 위원님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못했습니다. 아, 사실은 뭐 그간에 이제 일단 검찰 구형이 그러니까 특검 구형이 15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이제 여러 가지 특검이 이제 저희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쭉 조목조목 그렇게 이제 입증하고 6개월 동안 수사를 했었으니까 그럼 충분히 입증했을 거라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재판부가 뭐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를 반영할 거로 생각했는데 10분의 1로 감형할 줄은 저도 사실 몰랐고 근데 조목조목 뜯어보면은 재판부의 고뇌가 또 묻어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약간 불투명할 때는 불확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야 한다는 우리 근대 형사법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저도 총량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게 재판부로 과연 탓할 일인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1년 8개월이면 글쎄 이렇게 나왔을까 15년 구형을 했는데 좀 우리도 예상 밖이었다라고 지금 보수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얘기 들어보면 조목조목 맞던데 라고 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선거에 대해서 오늘 한겨레는 일면에 뭐라고 썼을까요?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납득되시나요? 이고요. 조선일보의 제목이 김건희 징역 1년 8월 샤넬백 목걸이 유죄다라는 겁니다. 박창환 교수님. 사실 안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당연히 예측 못하셨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한겨레가 또 물어봐요. 납득되십니까? 라고. 어제 국민들 중에 과연 그 선고를 네. 납득한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국민의 상식이 무너지는 상식과 반하는 그런 판결들이 대목대목 있었다고 봐요. 일단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는데 무죄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 조작 세력을 어떻게 처벌을 할 겁니까? 두 번째로 소위 말해서 김영선 공천 대가라고 하는 게 온 국민들이 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대가성이 있는 여론조사임이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또 무죄가 나온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반성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형량을 감해줬는데 증거인멸,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다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무슨 반성이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첫 번째 명품백이나 두 번째 명품백 목걸이가 다 똑같은 목적으로 된 건데 어떻게 첫 번째 명품백은 무죄냐, 포괄일제가 왜 적용 안 된 거냐, 이 세 가지 점에서 국민들이 과연 법을 모르는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형량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내부적으로 간략하게만 얘기해도 요거 좀 이해가 안 돼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이 얘기를 또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임주혜 변호사님, 일반적인 이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구형이 15년인데 10분의 1밖에 안 나왔어.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요. 구형이 과했던 거냐, 선고가 덜 나온 거냐, 뭡니까? 둘 다 더해진 결과입니다. 더해졌다. 일단 법적으로 보자면요. 특검 네. 측의 구형이 과한 부분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란죄 형사재판을 자꾸 보다 보니까 네. 징역 23년도 나오고 사형도 구형되고 그쵸. 법정형의 상방이 열려있는 죄와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던 죄목은 법정형 자체가 일단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자본시장법 위반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이었고요. 그러니까 일단 법정형의 시작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그쵸. 있죠.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 5년 이하, 정치자금법 위반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양형 기준을 고려해 봐도 단순히 다 합산을 해도 징역 10년을 넘기가 애초에 쉽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5년이 구형되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도 아니 10분의 1 정도만 나온 거야? 라고 체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부분은 한 가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세 가지 죄 중에 두 가지 죄가 아예 무죄가 나와 버리니까 알선수재만으로는 양형 기준상 한 1년 8개월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 그러니까 선고 형량 자체도 국민들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 것이 많고요. 애초에 검찰의 구형이 실질 구형의 원칙에 반하게 과도했다는 지적 역시 맞는 편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찰 구형도 15년은 좀 너무 과했고 국민 법감정을 생각했을 때 1년 8개월도 좀 작게 나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몇 년형이 나올지 가장 조마조마해하면서 선고를 들을 사람은 김건희 여사 당사자죠. 어제 김 여사 어떤 모습으로 선고를 들었는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피고인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세 번째, 알선 수재 이전 공소 사실. 피고인은 전성대와 공모와 운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모와 관련된 천수랑 공직 차례 2020년 7월 5일 해야방 등 수수 관련하여 그 수수 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이를 부정하는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사실 어제 모든 언론사에 따지면 생중계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본 분은 없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만 집중이 아니라 전체 이 재판정 자체를 비춰주기 때문에 김 여사는 어떤 모습인지가 잘 보이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지금 모아서 봤는데 최수영 위원님, 일단 김 여사는 본인도 약간 예상을 못했었던 거 아닌가. 옆에서 변호인이 얘기하면 좀 끄덕끄덕하고 얘기하는 거에 살짝 놀라서 보다가 다시 또 고개 푹 숙이고 근데 어쨌거나 마지막엔 또 꾸벅 인사를 두 번이나 또 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간 뭐 냉온탕을 오고 갔다고 보여줬죠. 그러니까 거미불로 화이불치. 그게 이제 사실 백제의 그게 건국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삼국유사 때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상 그게 백제의 어떤 통치 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백성들에게 너무 그 화려하되 이제 누추하지 말고 뭐 너무 이제 또 누추하되 그러니까 검소하되 화려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건데 그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은 대통령 영부인이 어떻게 이렇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가리지 그렇게 고가로 치장하지 않아도 그 뭐 그렇게 충분한데 왜 그렇게 했냐는 질타에는 사실 굉장히 고개를 또 숙이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형사법의 무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변호인단들 제가 보니까 무죄라고 그러니까 재판부 선고 쭉 이어가자니까 무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 인사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피고인도 이제는 김 여사가 저는 완전히 이제는 일반인의 피고인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자기 재판 하나하나에 몰두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준 걸 보면서 이제 정말 꽤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일반 피고인화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어쨌든 이제 김건희 여사라 측 변호인단에서는 상당 부분 1심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 정당성을 가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다툴 여지가 있겠으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른 뭐 대장동 같은 거 항소 포기한 것처럼 이것도 특검이 항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어제 변호인단이 할 정도로 얘기를 해서 어쨌든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제는 좀 자신감을 완전히 좀 회복한 게 아닌가. 어제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 상황의 뭐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때는 김 여사 측은 상당히 지금 이제 어깨 좀 힘이 들어갈 수 있을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김 여사 측도 지금 보면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임주혜 변호사님, 김 여사 측 입장에서 봤을 땐 이번 1심 결과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입니까? 100점짜리 결과라고 볼 수 100점. 있죠. 뭐 모든 일에 100점은 없으니까 네. 양형에 있어서 조금 더 다퉈보겠다는 입장이 있으니 조금 낮춰보더라도 90점 이상의 성적표 A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일단 이 변호인단 측의 주장, 특히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요. 공모한 바가 없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다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샤넬백 같은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유죄는 정해진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상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네.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이 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요.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어제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표를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사실 3년 이하의 징역, 1년 8개월이 이뤄졌기 때문에 집행유예형도 가능할 정도의 와. 선고 결과였습니다. 네. 항소심에서 특검 측이 다시 한번 다른 반격의 카드는 준비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 측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유예로 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 토대가 지금 마련이 됐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김 여사 쪽 입장에선 100점 만점에 뭐 1, 2점 뺀다고 해도 거의 100점이다. 이 얘기인즉슨 뭐 이렇게 딱 연관할 수 없겠습니다만 특검 입장에선 빵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이 관련해서 어제 나온 선고 결과 이 조목조목 표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소가 된 게 좀 3개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통일교 청탁, 그리고 공천 개입, 다시 말해서 무상 여론조사 부분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사건.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그리고 공천 개입, 이 여론조사 3개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요 위에 2개를 가지고 특검은 11년 벌금 20억을 내렸죠. 그리고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는 징역 4년을 해서 합쳐서 징역 15년이 나왔었는데 구형이 그랬는데 1심 판단은 이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을 알았을 수는 있는데 공모는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통일교의 금품 수수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품을 한두 개 받은 건 아니죠. 샤넬백도 있고 목걸이도 있어요. 샤넬백도 두 번 받았죠. 이 2022년 4월에 샤넬백은 의례적인 선물이므로 무죄. 2022년 7월에 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는 청탁 목적을 알고도 받았으니까 유죄다.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한테 공천주라고 한 것도 이거는 그냥 당내 절차로 따른 거다. 그로 무죄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선고 결과가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 5천 원. 요건 이제 샤넬백 등의 요 가액인 거죠. 그래프 목걸이는 요거는 이 실체가 있으니까 요건 몰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목걸이는 몰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아까 박장원 교수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에요. 임주혜 변호사님. 4월 샤넬백이랑 7월 샤넬백이 별건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 받은 시점의 차이는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받았던 4월 샤넬백은 당선 이후에 의례적으로 했었던 선물,
어떤 청탁의 대가로 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언급이 없이 당선에 대한 어떤 축하 선물조였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의아하다 여기실 수는 있겠지만 알선수재죄로 지금 기소가 됐던 상황입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이것을 네. 가운데에서 연결해주겠다라는 제목인데 그럼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 그 무언가가 필요한데 네. 그 무언가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받은 그런 금품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통일교의 현안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이 있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됐지만 네. 적어도 첫 번째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그 연결고리,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무언가에 대한 청탁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제외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럼 요것만 짧게 추가로 좀 여쭤보면은 지금 알선수재죄로 하려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럼 무슨 죄를 적용하면은 이 사실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적용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뇌물죄가 김건희 씨가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 입증이 안 돼서 뇌물죄보다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로 간 거고요. 네. 청탁금지법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이때도 공직자의 배우자기 때문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 보자면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공백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부분을 처벌하고자 했다면 특검 측에서는 이 첫 번째 받은 샤넬백 역시도 어떻게 의례적인 선물로 볼 수 있겠느냐. 어떤 분명한 청탁이라는 매개고리를 간접적으로라도 입증을 해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박정환 교수님 샤넬백이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하면 동네 빵집 롤케이크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의례적 선물이지라고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뭐 이해가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법원이 네. 정말로 뇌물의 새로운 기준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알려준 거 아니냐. 자, 대통령 영부인이 디올백 받았습니다. 파우치 받았어요.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그래서 처벌 안 받았습니다. 샤넬 가방 800만 원짜리 받았습니다. 의례적 선물이라고 처벌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지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분들의 부인들에게 명품백 하나씩 안겨줘도 이 나라의 법은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온 국민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과연 이 법이 그동안 김영란법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부조리를 없애겠다라고 했던 그런 취지에 맞는 거냐. 법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어떤 처벌 기준이 없더라도 네. 법의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 아까 또 우리가 이제 그냥 뇌물죄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포괄일죄예요. 자, 처음부터 네. 저 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청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면은 누가 받습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친분을 쌓기 위해서 선물이에요 하고 저 마음의 표시입니다라고 주고 두세 번 만난 다음에 뇌물을 이런 청탁이 있는데요. 또는 다 되고 난 다음에 소위 이심전심으로 이 뇌물이라는 건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 준 거는 의례적인 거고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암시를 했으니까 뭐 알선수재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법원이 한 번 명품백 한 번 준 거는 무죄라고 온 국민들에게 알린 꼴이 돼버렸으니 네. 과연 이런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준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임 변호사님.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럼 사실 지금 현재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 여사한테 로저 비비의 파우치라고 해야 되나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또 당선 이후에 준 게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재판부의 판단대로면 그것도 무죄인 겁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청탁이 있었느냐, 어떤 대가성을 띄었는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김기현 의원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여러 가지 김기현 의원이 담당하고 있던 그런 업무들이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영부인에게 어떤 구체적인 청탁이 오갈 수 있다.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선물을 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입증 여하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입증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더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 전 부인이 제공한 선물은 또 다른 판단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입증의 문제다. 지금 이 건도 이 청탁이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있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건데 4월부터 빌드업해서 7월에 청탁하면서 준 건데 이걸 어떻게 따로 보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최수영 위원님. 뭐 그런 지적도 합당하다고 봐요. 저는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법원이 판단한 거는
어떤 선물이 오갔을 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대가가 있었어야 하느냐 이제 그걸 따진 건데 이걸 이제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는 의례적인 거라고 이제 공소장이 돼 있으니까 의례적인 걸로 재판부가 판단했겠죠. 근데 이제 아무리 빌드업의 과정이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뇌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게 800만 원짜리고 사실 고가인 거고 그래서 이게 과연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공짜의 마음으로 줬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 논란은 저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런 이제 대가가 없는 800만 원짜리지만 배로 대가가 없이 이렇게 전달됐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죄를 묻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대법의 이제 근대형사법의 취지가 불확실할 때는 이게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줘야 한다. 막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2심에서 이걸 다툴 여지를 그럼 얼마큼 여기에 대한 또 증거 보강을 해낼 것인가. 뭐 저는 그게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보강해서 추가적으로 뭘 내놓느냐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무죄가 나온 게 사실 2022년 이 4월에 받은 샤넬백 하나만이 아니죠. 크게 혐의로만 봐도 지금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여론조사 이게 다 지금 무죄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구형이 지금 10분의 1이 나온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뜻밖의 부분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기사 보면 특검 구형 10분의 1 수준 주가 조작 방조 혐의는 판단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요거 CG를 같이 보겠습니다. 김건희 자금과 주식이 시세 조정에 동원될 가능성을 인식을 한 걸로 보인다. 누구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려준 바가 없기 때문에 공범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조작 방조로는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데 이 여부가 공소장에 안 담겨서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박정환 교수님. 보통 저희도 이제 법조 출입하고 그러면은 보잖아요. 그러면 서로 무슨 죄다. 근데 서로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죄가 예비죄로 사실 공소장에 들어가곤 하는데 지금 얘기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주가 조작 방조 혐의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아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 특검은 무조건 공모했고 무조건 유죄 100% 나온다라고 자신했던 겁니까? 어제 판결을 보면서 네. 가장 복장 터진 부분 중에 한 대목인데요. 네. 아니 글쎄요 특검이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거 아니냐. 공범이라고 하는 확신과 입증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방조죄를 과감하게 뺀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공범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과거에 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판례로서 관련자들 쩐주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미 뭐 방조죄로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방조죄가 당연히 같이 추가됐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데 아니 어떻게 공동 정범일에 대한 기소장에는 있는데 방조죄는 없었던가? 특검 도대체 뭐 한 거냐? 이런 이제 좀 어이없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죠. 네. 재판부 입장에선 김치찌개를 주문해서 김치찌개만 봐야지 내가 여기다 돈가스를 내 맘대로 얹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임주혜 변호사님, 그럼 이 부분 방조죄를 추가로 얹어서 2심에는 또 갈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갈 수 있습니다. 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방조 혐의가 추가가 되고 방조 혐의는 어제 있었던 1심 판단만 보자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재판부는 분명히 했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도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지금 시세 조정 가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계좌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을 본인이 하고 있었는데 네. 문제는요. 공범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보자면 지금 시세 조정을 한 세력은 이미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세력과 김건희 씨가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우리 함께 시세 조정하자라는 공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김건희 여사가 이거 이상하다라는 건 알 수 있고 네.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는 부분은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서만 처벌이 가능한데 공소장에 방조범은 담기지 않았던 거죠. 특검이 왜 그렇게 했는가 또 선회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네. 이미 주가 조작의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회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나왔습니다. 형량이 상당히 낮게 이미 정해져 있어서 적어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이 돼야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주의 역할을 했다고 했다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 공범 성립이 어렵겠다. 방조를 추가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하지 않은 것인지 방조가 추가가 안 된 부분도 어제 판결을 보고서야 알았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방조죄가 없었다는 거에서 아마 박창원 교수님은 어제 가장 복장 터지는 대목이었어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쨌거나 이 결론은 이래 무죄 저래 무죄 요래 무죄 해갖고는 샤넬백 받은 것만 인정, 뭐 목걸이 받은 것도 인정해서 1년 8개월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1년 8개월. 를 하긴 했지만 우리 지금 구형이 15년인데 10분의 1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재판부는 김 여사를 꾸짖긴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판결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무리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레오, 즉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야. 평소에 잘 못 들어본 건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형무등급 추무리불량이다. 네, 처음에 이 형무등급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위신문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 등급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물, 이 불량, 이 사물을 대할 때 양쪽으로 나뉘어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재판부가 쓰면서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냐? 법 적용에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걸 또 썼다. 이것만 쓴 게 아니죠. 여기 또 나옵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 저희 이번 키워드기도 하죠.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 상당히 박식한 재판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수영 위원님, 재판부의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공소장 내용으로 판단을 따박따박 증거로 해서 내가 봤을 때 1년 8개월을 주지만 하지만 너 이러면 안 되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준열한 꾸짖음이죠. 네.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정말 최고의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법에 따라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1년 8개월 10분의 1을 구형하지만 그 처신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준열하게 꾸짖은 거죠. 그때는 고개를 많이 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좀 다 전반적으로 다뤘는데 왜 이렇게 특검이 부실하게 수사했을까? 저는 그 특검 중반에 있었던 민중기 특검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 논란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분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부정한 정보를 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검찰청을 해체한다고 했을 때 특검에 파견된 검사 10여 명 이상이 원대 복귀하겠다고 사실상 폐업에 들어갔던 그 시기가 네. 있었어요. 10월 무렵에. 저는 그 한 달 어간이 가장 이렇게 좀 부실하게 됐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김 여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핵심이 하나예요. 2심에서 법리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추가해서 공소 변경하면은 더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1심의 판결은 굉장히 1년 8개월 형량은 낮아 보이지만 공직자 최고의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정말 그 엄정하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참 추상 같은 꾸짖음이 있었던 거를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 되새기고 김 여사 측이나 변호인단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아주 매운 선고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재판부의 꾸짖음을 쉽게 흘려들으면 안 된다. 1년 8개월 놔두고 좋아할 게 아니다. 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 지금 조목조목 사자성어를 써가면서 막 이렇게 혼을 냈는데 사자성어만 쓴 건 아니죠. 라틴어도 썼습니다. 이거 이렇게 읽는 거래요. 인두비오 프로레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게 라틴어였었군요. 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건데 요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래이래해서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보면 박정환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도 내가 뭘 더 할래도 입증이 안 돼.
애매하니까 애매할 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서 좀 무죄입니다라고 좀 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정황상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정황상으로는 유죄인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을 확실하게 이거 유죄 맞네, 이거 증거 보니까 딱이네 이런 거 없을 때는 소위 말해서 피의자한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문제는 저게 과거 다른 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됐냐.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은 네. 소위 말해서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라고 했을 때 왜 그걸 느끼겠습니까? 소위 권력이 있고 돈 가진 사람들에게는 저것이 칼같이 적용되는데 일반 서민들에게는 저런 법률이 잘 적용이 안 된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형무 등급하면서 뭐 어려운 말 썼는데 결국은 저런 어려운 고사성어로 김건희의 형량을 낮춰주고 또는 무죄로 해준 게 결국은 일종의 말하면은 권력자들의 봐주기 아니냐. 뭐 전직 영부인이라고 그래서 또 특별하게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이 서민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면 좋겠는데 사실은 전직 영부인이어서 너무 봐주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은 추상같이 꾸짖었는데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은 걸 보면 너무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밖에 처벌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마 국민 대다수의 감정일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법이 물론 뭐 영부인에 대한 법적인 지위가 권한은 참 무궁무진한데 책임은 아무것도 지지 않는 자리라고 하는 법적 미비가 이런 참사를 낮은 형량의 어떤 원인이 됐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부인의 어떤 법적 지위 문제, 이 부분 특히 고위공직자의 가족 문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사회적인 여파가 굉장히 클 것이고 새로운 기준이 좀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영부인이란 지위 자체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예 그냥 제도적으로 좀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뭘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번 사안이 특검이 입증을 제대로 안 한 거냐 아니면 이 정도 하면 전엔 됐는데 재판부가 봐준 거냐라는 얘기들이 같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8개월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는 아까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김 여사 이 선고 이후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지적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특검의 입장이죠. 특검 입장 같이 볼까요? 특검은 법원의 판단,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유죄가 난 것마저도 이것도 미흡합니다.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측이 되는 반응이에요. 네. 김 여사 쪽은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특검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소합니다. 라고 할 법한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특검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김 여사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증거와 법리에 입각했을 때는 당연히 무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강압 수사 또 위법 수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특검이 그러한 위법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 여사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박정환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무죄 난 부분은 당연히 그거는 검찰이 잘못 기소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것도 무죄 난 거는 검찰 항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피의자 그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특검이 항소를 하지 않기를 바라겠죠. 또 그러면서 니들은 항소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왜 특검 항소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냐, 아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일단 법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공소장의 법리 적용을 잘못한 게 눈에 너무나 보여요. 일단은 공동정범이라고 기소를 했지만 방조죄를 넣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안 넣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기계적인 항소. 1심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항소.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사 재판할 때도 정말로 국가가 너무나 잘못했다는 게 명백한데도 검찰은 그런 수십 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계적인 항소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였는데 제 눈에 물대기식의 해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얘기는 기계적인 항소를 하지 말라는 거지, 이번처럼 누가 봐도 공소장에서 잘못 예비죄 넣지 않아서 무죄가 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2심에서 넣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해석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최수영 의원님. 사실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이번 사안은 전 국민적 관심과 그다음에 예산, 인력을 다 투입했던 특검의 결과물을 봤을 때 태산, 명동, 서일필 태산을 아주 흔들었으나 결국 그것은 쥐 한 마리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고사성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네. 저도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 매우 뼈아픈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당연히 항소를 할 걸로 봐요. 아니 그렇게까지 한 수사가 이렇게 10분의 1로 형량이 나오는데 특검이 항소 안 한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특검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하긴 하겠죠. 그러나 저는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항소하면 안 된다. 정말 다시 한번 그러면 또 다른 재판부와 엄청난 법리와 증거 다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부실하고 허술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인력과 예산 낭비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은 정말 막중한 또 이제 위치를 부여받았다. 앞으로 많은 특검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무용론이 계속 될지 안 될지에 기로에 섰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약간 뼈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대충 해갖고 무죄 엄청 나오게 만들어 놓고 지금 태산명동 서해필 돈 많이 들어가는데 돈 많이 들여서 또 비슷하게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특검들은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어제 김 여사에 대한 이 여러 가지만 무죄가 나온 게 아니고 또 다른 게 무죄가 나왔죠. 지금 저쪽에서 또 무죄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대장동 닮은 꼴 위례개발 특혜, 유동규, 남욱 등 전원 1심 무죄입니다. 네, 여기도 좀 무죄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 최지우 변호사가 이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이 아니 이거 1심에 무죄 나오면 그러면 항소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것도 사실 이미 대장동 항소 포기로 논란이 한바탕 있고 난 뒤죠. 임주혜 변호사님. 이거는 항소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항소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어제 무죄가 나왔던 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내부의 비밀을 전달을 한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전달되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됐는데 네. 그래서 얻은 이득, 그 이익이 잘못 기소되었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지점인데요. 그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들이 이득을 본 건 사업자로서 선정된 부분이지 네.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사업이 다 이루어져서 받은 배당액이나 이득액을 현 시점에서 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지위 획득이라는 부분은 지금 공소장에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재판부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항소심으로 가서 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얻은 이득이 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찰 측에서 입증을 한다면 다른 판단 나올 수 있는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여사 건이랑 비슷하게 그냥 평행이랑 비슷하게 지금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것도 항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의 말씀인 건데
이게 또 그래서 법리가 그러니 그렇게 하느냐의 여부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박정환 교수님. 항소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항소를 할 거라고 봅니다. 할 왜냐하면 거다. 사업권을 갖다가 받은 부분을 기재하지 않고 네. 내부 정보가 곧바로 이익이다라고 소위 기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득을 줬다, 즉 배당 이익을 갖다 줬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업권 받은 게 이득이다라고 이제 다시 바꿔서 공소장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과연 이거를 유죄로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즉 사업권을 받았다고 그래서 당시에 사업권 얻으면 곧바로 이익이 보장되는 상황이었냐. 이거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아파트 진짜 저거 사업할 당시 14년 당시 우리가 대장동 때도 그 얘기가 다 나왔지만 네. 그때는 아파트가 부장이 안 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권 얻는 게 거기서 어떤 이득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오히려 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항소를 했을 때 과연 유의미한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방조죄로 유죄가 이미 확정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넣었어야 될 걸 안 넣은 부분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권을 갖다가 안 넣었으니까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겠지만 사업권 자체가 곧 이득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실체적인 이득이 있는지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항소를 할지 말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별개의 건이긴 합니다. 김 여사 건과 이 위례 신도시 건은 다른 건이에요. 근데 둘 다 특검이 했죠. 특검이 했는데 다 뭔가 부실하게 지금 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특검들은 그럼 잘 일하고 있는 거야라는 이거 좀 수정을 합니다. 네. 위례 신도시는 특검이 아니라 검사가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그러면 다 약간 뭔가 좀 부실하게 나왔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게 어제 김 여사의 이 선고를 보고 여기로 좀 나비 효과가 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명태균의 여론조사 공짜로 받은 혐의 무죄. 이거 오세훈 시장 재판에 영향 주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명태균 씨 과거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네. 지금 들어보면 지금 이 명태균 씨가 막 큰 소리를 막 치죠. 그랬는데 결국 이거 지금 1심 재판부에서 무죄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임 변호사님, 이 오세훈 시장 재판에 이게 영향이 가는 거 아니야? 같은 재판 아닙니까 사실상?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명태균 씨와 오세훈 씨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으면서 그 가운데 많은 관계가 있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제 판단을 보자면요. 명태균 씨의 성격을 인쪽에 판촉 행사를 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에게 본인이 여론조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일종의 프로모션을 제공한 것, 누구에게나 이런 결과를 제공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이둘과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유리한 판단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조가 좀 다릅니다. 어제 있었던 판단은 무상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부분이 무상 제공이 오히려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거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안 된 것이고요.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이 대납을 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또 별개의 쟁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오세훈 시장의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이 적용되는 요 시각 자체가 좀 다르다. 제3자 뇌물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오 시장 건에서는 또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명태균 씨 여론조사 사건으로 된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얼마 전에 시작을 했죠. 지금 공판 준비 기일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담당 부장 판사가 이진관 부장 판사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건 관련해서 이 김건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선고가 있으면 요거 관련 내용을 내가 좀 확인을 해볼 겁니다라고 어제 선고가 나오기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여기에도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1심 있고 2심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몰라요. 하지만
많은 부분 약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어제의 1심 선고였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로 좀 가볼까요? 운명의 날입니다. 누구의 운명의 날이냐 보시죠. 한동훈 오늘 운명의 날, 돌아온 장동혁 제명 직진 하나입니다. 지금 8시 49분을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9시인가요? 국민의힘 아마도 최고위가 열릴 예정인데 오늘 열릴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제명안이 처리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장동혁 대표한테 기자들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내일 제명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무대기 때문에 시세가 높은 건데 시세가 이렇게 또 낮으면은 희망량이 필요해서 절수 있나 보고 이쪽은 성상 코너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하나 사주세요.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이 해숙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지금 뭐 물가 점검한다고 지금 갔어요. 근데 물가 점검한 거 말고 기자들이 물어본 거는 또 제명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절차 따라서 뭐 한다 안 한다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절차를 따를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인즉슨 최수영 의원님, 절차 따라 제명합니다. 라는 겁니까? 그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네. 오늘 일지는 좀 불투명하죠. 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사실 첫 당무 그 회의잖아요. 네. 복귀 8일 단식 후에 어제는 이제 민생 현장을 간 거고. 근데 과연 8일 동안 단식하면서 결집한 그런 보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첫 말하자면 당무회의 때, 최고회의 때 그거를 안건을 올린다? 그럼 이것으로 다 일파만파가 될 텐데. 네. 근데 최소한 저는 오늘 하루 정도는 뭐 대여 공세의 메시지가 좀 나간 다음에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순 이렇게 저는 약간 좀 늦출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근데 어쨌든 하긴 할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냐 아니냐의 여부지.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최근의 흐름의 기류로 봤을 때는 무조건 강행한다. 아마 그거를 한 전 대표도 인식하고 어저께 행사를 간 걸로 봐요. 근데 사실 저희 기자들도 그러고 언론도 이게 예측을 하는 게 오늘 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는 이유가 단식하고 어제 복귀를 했거든요. 네. 최고위가 있는 직전 날 복귀를 한 건 이튿날 있는 최고위에서 처리를 하려고 복귀한 거 아니야라는 예측들을 사실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오늘 밤 사이, 그러니까 어제 밤 사이에 네. 많은 전략적 논의들을 했겠죠. 근데 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굳이 가능성을 본다면은 네. 할 가능성 40, 오늘 안 할 가능성 60. 조금 저는 안 할 가능성 더 보는 이유는 네. 뭐 저라면은 오늘 정도는 지금 여러 가지 관세 문제도 있고 좀 대여 공세에 집중할 게 많으니까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하루 내고 네. 그 다음 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해도 저는 뭐 굳이 그게 촌각을 다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차피 선택자가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이게 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입이 잠아놓은 물고기인데 네. 굳이 오늘 잡을 필요 있냐? 며칠 뒤에 잡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약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 할 가능성도 60%는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들 뭐 전 언론이 지금 쓰고 있죠. 목요일 날 뭐 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도 어제 외부 공식 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자들이 또 물어봤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달그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네, YS 다큐멘터리를 보러 간 자리였었죠.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얘기가 YS의 얘기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사실 이 YS가 1979년 유신 정권에 저항하다가 당시에 최초 지금 전무후무입니다. 전무후무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그런 김영삼 전 대통령인 건데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는 뭐 굴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박창환 교수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데 닭은 모가지가 또 비틀리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따지면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당계 문제, 당 게시판 문제로 제명된 것은 민주주의를 갖다가 억압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종의 당내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굳이 어제 YS 영화를 보러 간 것도 그 맥락이 있는 거죠. 과거 유신 정부와 싸우다가 국회에서 제명되면서 한 유명한 말 아닙니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 나는 지금 당내에서 그 김영삼의 정신을 이어받은 또 다른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분은 나에게 있는 거고, 네. 저들이야말로 지금 해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독재적인 그런 그 제명 처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이입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어쨌든 닭의 모가지는 비틀려요. 제명은 됩니다. 그게 오늘일지 다음 주 월요일일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끝나냐? 그러니까 79년 10월 유신 정권 때 제명당했지만 YS는 결국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대통령까지 하거든요.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럼 문제는 1라운드, 제명의 1라운드는 끝나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2라운드가 또 시작됩니다. 네. 즉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제명의 결정이 오늘 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대구에 이제 재보선이 열리면 거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뒤에 다시 입당을 시도를 할지, 아마 두 개 중에 하나는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설 민심 밥상에 소위 말해서 이 당 내분, 국민의힘의 당 내분 사태가 또다시 이 밥상 위에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100%다. 특히 TK 지역의 밥상에는 100% 올라갈 거로 보여요. 그러면 과연 이거 정리하고 빨리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해서 네. 중도 확장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장도혁 대표의 생각이 적용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사태가 후폭풍이 오래 갈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제명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너 닭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홍준표 전 시장이에요. 무슨 염치로 YS의 어로까지 더럽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저희가 오타가 아닙니다. 니는 새벽닭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해. 나라 망친 사람들이 사라져야 야당이 산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지금 독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최수영 위원님, 넌 닭이 아니라 개거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주류,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좀 약간 핵심 지지층에서 네. 보는 시각을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대변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탈당해서 당원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그 말하자면 TK의 주류의 그런 생각과 강성 당원들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선택지가 많잖아요. 가처분 신청 말씀하셨죠? 가처분 신청하면 이게 이제 법적 다툼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네. 근데 법적 다툼으로 가서 당도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서로 고소고발전을 해가지고 자 그럼 당계 게시판 한번 법적으로 한번 가보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명서부터 이게 다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면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과는 했다고 쳐도 이게 법률로 문제를 비화되면 본인한테 별로 유리하지도 않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한 전 대표 입장에서 또 법률 싸움으로 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 그것도 많지 않고, 결국은 제명이 된다 그러면은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참으면서 그다음에 그 권토중례를 노리는 좀 침묵의 시간을 갖고 지방선거 이후 다시 당권에 도전하느냐,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민이 깊을 거예요. 네. 이 자체 보실까요?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제명은 뭐 그냥 고정값. 근데 그럼 앞으로 어떡할 거냐를 말씀을 하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 크게 세 가지 정도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까 얘기가 나온 가처분 신청, 네,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얘기가 있어요. 뭐 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별개의 건은 아니고 신당 창당하면서 가처분할 수도 있고요. 무소속 출마하면서 가처분할 수도 있고 인 건데, 일단 가처분 신청 요 부분이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게 제명까지 간다고 가고 가처분을 낸다고 하면
이게 사실 또 받아들여질까 안 될까 여부가 사실 또 중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면 당원 자격은 임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가처분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본안 소송. 이 징계가 무효다, 징계가 잘못됐다 소송을 가게 되는데 네. 만에 하나 그 법원 판단에서 한동훈 대표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리스크를 과연 끌어안을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짧게 본다면 당장 가처분 신청을 해서 어찌 보자면 인용을 받아서 당원 자격을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법적인 판단을 받았을 때 이 징계가 합당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정치적으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쉽게 그 카드도 꺼내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기각이 되면 그 자체로 또 오히려 나머지 여지까지 완전히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지금 두 가지가 더 있죠. 신당, 창당. 사실 당에서 제명이 되면 당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를 계속할 거면 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이른바 친한파라고 불리는 다른 의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제명됐을 경우에 앞으로 한동훈 대표는 어떤 길을 걸을까요? 일단 신당을 만들고 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게 왜냐하면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나 영향력 그리고 언론의 관심도 지지층은 확고합니다. 그럼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은 일단 당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당연히 당에 남아서 당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고 당의 변화를 자꾸 요구해야 되고 또 한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창당 생각은 전혀 없고요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냥 여기 같이 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이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지자가 아유 오늘 진짜 탈당 욕구가 몇 번이나 돋아서라고 글을 올렸더니 탈당하지 마세요라는 답글을 올립니다. 네. 이걸 보면 일단 창당은 지금 현재 이 시나리오의 현재 어떤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명확히 들어요. 그러면 남은 건 이제 하나죠. 아까 그 세 가지 선택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가 보면 가처분 아니면 신당 창당. 근데 이것도 요 얘기했고 요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거냐라는 겁니다. 무소속 출마. 최수영 의원님. 무소속 출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대표 주변에서 나온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뭐냐면 네. 지금 대구시장에 지금 중진들 4명이 이제 아마 출마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넷 중에 누군가 하나가 이제 후보가 되면 벌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 그럼 보궐선거를 하죠? 네. 그럼 대구니까 대구가 혹시 과거 이준석처럼 전략적 판단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민주당 후보가 전략적으로 당선되기 좀 어려운 지역이니 3파전으로만 가면은 한 전 대표가 어떤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들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 돌아온다면 무소속이지만 실제로 나중에 복당까지 거쳐서 당을 접수할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시나리오로 지금 그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그 얘기는 아주 설득력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일 거기서 이제 져서 민주당 후보만 당선됐다. 그러면 한 전 대표 정치 인생은 그걸로 끝나죠. 대선 근처에도 못 가보는 거죠. 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사실은 리스크가 큰 도박이죠. 그리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루비콘강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택지로는 저는 거론이 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물론 또 한 전 대표 주변에서는 한 전 대표의 성정상 승부를 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여기서 이걸 옳다 그러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로 보긴 그렇고 다만 저는 이 선택지가 한 전 대표의 서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죠. 왜냐? 한 전 대표는 조금 휴지기를 갖고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심지어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화면에 최수영 의원님 옆에 뭐가 나가고 있냐. 장동혁 대표의 얼굴이 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시각 9시 2분을 넘어서 3분에 가까워진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하나 저희가 좀 살짝 좀 따로 들어봤었는데 물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 복귀하자마자 하나로마트 가고 뭐 이렇게 AT 가고 그러면서 물가 얘기를 하고 한 거를 비춰봤을 때 물가 얘기를 지금 했는데 최수영 위원님이 아까 오늘 안 할 가능성이 60%다. 오늘 뭐 물가나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아마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가 끝날 때까지
안 할 거냐 여부를 좀 보고 저희가 혹 얘기가 나오면 바로 라이브로 또 물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말씀은 박정환 교수님, 무소속 출마 이거 쉽지 않아요. 3파전 됐다가 괜히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되면 그럼 그 여파 어떻게 다 떠안을 겁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이제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선급 주자로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네. 본인만의 정치적 서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불렸잖아요.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내려 꽂힌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전당대회에서 된 적이 있지만 기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앞으로가 중요한데 문제는 탈당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 대선 주자까지 가겠다는 생각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과 척을 지는 소위 말해서 당원들과 척을 지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여파가 과연 득실이 얼마나 되겠느냐.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소위 말해서 대패를 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장도혁 대표의 책임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도혁 대표 책임론 이후에 비대위가 또 만들어질 텐데 그때 가서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당원들에게 나의 운명을 맡긴다 이러면서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이렇게 네.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소속 출마를 할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면 정말 반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저희 얘기를 하면서 살짝 들어보면은 최수영 의원님, 아까 뭐 가처분도 사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완전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셨긴 했습니다만 무소속을 택하느니 가처분이 또 난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지금 만일 가처분 걸었을 때 네. 아마 법원이 이 당에는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건 인용이 아니고 기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문제는 만일 그렇게 돼서 당원자격 유지하잖아요. 그럼 당이 이 사건을 고소고발해가지고 사건을 접수시키면 입건을 시켜버리면은 그럼 이거 조사해야 돼요. 그러면 네. 한 전 대표 IP 추적이라는 이런 게 수사 대상에서 다 드러날 수 있어요. 이 부담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쟁송으로 간다 해도 이 부담. 그래서 한 전 대표도 법률로 가는 게 늘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네.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결국 선택지는 저는 어렵지만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백의종군하면서 지선 이후를 도모할 것인가. 저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장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시간 저는 그렇게 빨리 허겁지겁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래서 오늘 가능성을 제가 안 할 가능성이 60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가능성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서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공간도 넓지도 않고 시간이 오히려 한 전 대표 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짧게 요것만 여쭤볼게요. 그럼 사실 오늘 안 하고 다음으로 시간이 좀 벌어지게 된다면 물밑으로 뭔가 얘기가 양쪽 간에 오가는 게 있으면 시간을 벌고 약간 상황의 변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물밑 이 대화가 있긴 있는 겁니까?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단식 8일 하는 동안 갔었겠죠. 네. 저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시간과 공간이 활용되지 않고 사라졌던 것. 그게 가장 뼈아픈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거는 한 전 대표가 오롯이 담아야 될 목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때 가라고 얘기했고 네. 아마 굉장히 그때 물밑쪽으로 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게 가장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될 거였으면 진지게 됐다. 단식 8일 동안 하면서 그때 안 됐으면 지금 그 물고가 트이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9시 7분을 좀 넘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도 이 최고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미 이 장 대표를 넘어서 송원석 원내대표의 순번으로 발언 기회가 넘어갔는데 모두 발언이 끝나고 그럼 비공개선 얘기를 할 거냐 여부까지 좀 봐야 되는 건데 최수영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